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해설 강의의 민병권입니다. 자, 오늘 시험을 보고 오신 수험생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긴장된 가운데서도 민쌤과 함께 배웠던 내용을 열심히 여러분들의 실력 발휘할 수 있었을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합니다. 자, 아마 이 강의는요, 수능을 막 치르고 돌아온 그런 수험생들이 보는 강의가 아니라 고2에서 고3으로 올라가는 이제 내년도에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이런 학생들이 많이 볼 것으로 선생님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여러분들이 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한 내용이든 어쨌든 배웠던 내용들을 어떻게 응용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험에 대한 총평은요, 요 앞에 짧은 강의가 있거든요. 그걸 꼭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출제되었고 단원별로 어떻게 배분이 되어 있는지는 총평에서 얘기를 해드리고요. 여기서는 바로 1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를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가에서 다국가의 지리 정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1번 문제로 고지도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니라 지리 정보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 지리 정보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다른 내용이 함께 섞여 있는 종합적인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어쨌든 지리 정보에 대한 문제 풀어봅시다. 자, 요렇게 세 개 나라를 줬고요. 사실 세계 지리 어느 정도 공부한 학생들은요, 이거 두 개는 무조건 모양만으로도 이게 어떤 나라인지 알아낼 수 있어요. 요렇게 생긴 나라가 뭐죠? 바로 뉴질랜드가 있죠. 자, 이렇게 생긴 아주 큰 나라가 있습니다. 캐나다가 있죠. 사실 이거는 밑에 있는 부수적인 자료를 볼 필요가 별로 없었어요. 물론 이걸로만 알아내기 애매했으면 사실 요거를 참고하면 됩니다. 선생님과 함께 위도와 경도 특강을 다 들어보셨던 학생들은 요거 그어가면서 룰루랄라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워낙 모양에서 티가 많이 나니까, 그리고 뉴질랜드의 수도는 문제에서 꽤 나온 적이 있으니까 요 숫자들도 조금 익숙하실 것 같고, 캐나다의 수도는 뭐 요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자, 그다음 이 나라가 뭐냐? 사실 이것도 약간 그 지도에 대한 감이 있었던 학생들은요, 이것만 딱 보고도 아, 이건 나이지리아네 이렇게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 이 모양이 너무 그냥 평범하게 생겼는데 이게 어떻게 나이지리아인지 알 수 있어요? 다른 걸 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보세요. 밑에 보면 인구가 요 정도입니다. 근데 숫자를 따라락 읽어가면 1억 9,500만 약 2억 명입니다. 그렇죠? 2018년 자료이기 때문에 2억 명이 안 됐지만 지금은 2억 명이 됐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거의 2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수도의 위도 경도 한번 보세요. 아, 요 정도면 어느 정도 될까? 자, 이런 게 조금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문제를 수르르 이렇게 뒤지다 보면 세계 지도 같은 것들이 하나쯤은 다 등장해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19번 같은 문제에 지도가 한 장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쓱 그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대략적으로 한번 그어볼게요. 자, 뭐 요렇게, 자, 세계 지도가 꾸려져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영국의 런던을 지나는 선이 영도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싱가포르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에콰도르 정도를 지나는 선이 적도입니다. 이것도 역시 영도선이에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요, 북위 9도, 동경 7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살짝이죠. 그렇죠? 느낌이. 그리고 여기에서 살짝 또 올라가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요 언저리에 있는 요런 나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뭔데요? 나이지리아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위도와 경도 특강을 그렇게 중요하게 많이 강조를 해드렸던 거예요. 이거는 모양만 보도 금방 파악할 수 있었지만 요게 약간 애매했거든요. 물론 인구에서 도움을 받았겠지만 그조차도 애매한 학생들은 사실 요 작업을 통해 가지고 알아내셨어야 되는 거예요. 요게 바로 나이지리아. 자, 그러면 봅시다. 1번. 기억은 지리정보 중 속성정보에 해당한다. 위도, 경도로 나타낼 수 있는 어디에 위치해 있다를 얘기해주는 그런 정보를 뭐라고 하는 거죠? 공간정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으로 배우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 니은은 원격 탐사를 이용하여 수집된 정보이다라고 했는데, 원격 탐사, 즉 하늘 위에서 비행기나 인공위성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그걸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원격 탐사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으로 인구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사람들이 뭐 집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건물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자동차에 들어가 있기도 한데 사람 수를 일일이 다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격 탐사를 통해서 수집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에요. 가는 아프리카에 속한다. 요거 아프리카에 있는 나이지리아 맞죠?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
가는 다보다 인구 밀도가 낮다. 요거는 계산을 해보면 되는 거죠. 이만큼의 인구를 요만큼의 면적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자, 요만큼의 인구입니다. 이거에 비해서 훨씬 적어요. 그쵸? 근데 면적은 이거보다 훨씬 10배 이상으로 큽니다. 당연히 요거를 n분의 1 했을 때는요. 인구 밀도가 이쪽이 훨씬 낮은 거죠. 그래서 틀렸고. 나다의 해안은 모두 인도양에 접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뉴질랜드에서 이 동쪽으로 있는 이 바다가 태평양 아닙니까? 태평양.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 요쪽이 태평양이죠. 그 다음에 이쪽이 대서양이죠. 어쨌든 둘 다 공통으로 접하고 있는 바다. 요거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인도양이 아니라 태평양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약간 어떤 스킬을 좀 요구하는 이런 문제였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세계지리를 꾸준히 공부해온 학생들이 배웠던 내용 안에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2번 갈까요? 자, 요거는 빙하지형입니다. 요즘의 세계지리는요. 어느 특정 주제에서 무조건 꼭 나온다가 약간 올해 수능에서부터 약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요거 중에서 몇 개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는 거거든요. 빠질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왔을 때가 훨씬 많은 주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게 잘 공부해 두셨어야 됐죠. 자, 여기서는 빙하지형 중에서 요것들 중에 하나이다. 옳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여기는 산 꼭대기 쪽에 아주 뾰족하게 뿔처럼 올라가 있는 산봉우리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나요? 홀은이라고 하죠. 홀은. 빙하의 침식작용으로 주변이 깎이고 살아남은 산봉우리입니다. 그 다음 나는요. 주변이 뭔가 높고 여기가 푹 꺼져 있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봤더니 정상부 부근에 푹 꺼져 있는 이런 골짜기입니다. 삼면이 막혀 있는 골짜기죠. 그렇죠? 이런 걸 뭐라고 해요? 권곡이라고 합니다. 권곡. 자, 삼면이 막혀 있는 정상부의 골짜기. 이것도 기본 내용 할 때 다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다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도톰하게 뭔가가 쌓여 있는데요. 사실 이쪽이 산지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 위주로 눈이 많이 오고 빙하가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확장해 나갔을 것을 추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빙하가 점점 밀고 내려오면서 그 끝부분 쪽에 쌓아놓은 모래 언덕입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모래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이 사진만 보고 판단하기 약간 애매하니까 이거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라를 볼까요? 자, 라는 여기서 이렇게 도톰, 볼록, 엠버싱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요게 바로 뭡니까? 드럼린이었습니다. 드럼린. 빙하가 여러 물질들을 갖고 오던 와중에 이거는 끝부분까지 이렇게 갖고 가서 불도저처럼 밀고 가서 쌓아놓은 퇴적지형이고 요거는 중간중간 빙하 밑으로 말려 올라가서 생긴 도톰한 언덕이었습니다. 요거 두 개는 빙하의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요거 두 개는 빙하의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기억 봅니다. 가는 빙하의 침식으로 남은 지형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맞는 거죠. 그 다음 나에서는 물리적 풍화보다 화학적 풍화가 활발하다. 자, 이렇게 한랭한 지역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랭한 지역은 이게 뭐 덥고 비가 많이 오는 이런 지역에 비해서 화학적 풍화는 덜하고 물리적 풍화, 얼고 녹고 하다가 갈라지고 투둑투둑 부서지는 이런 물리적 풍화가 더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틀렸고, 그 다음 다는 주로 빙하에 의해서 운반된 물질이 불도저처럼 이 빙하의 끝부분 쪽으로 이동해 와서 퇴적된 지형이었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 라는 빙하가 녹은 물이 빙하 밑을 흐르면서 토사를 제방 모양으로 퇴적시켜 형성된 지형이다라고 했는데 요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가요? 요거는 융빙수에 의해서 제방 모양으로 퇴적된 지형 에스커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드럼린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답은 기억과 디귿을 골라서 2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사진과 모식도를 보고 무슨 지형인지 알아내면 되고요. 각각에 대해서 서술한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개념 시간부터 기본적으로 잘 배우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았던 기본형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가볼게요. 그래프의 가에서 다 지역 대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라틴, 아프리카, 유럽 중에 하나이고요. 자, 지역 대륙별 도시 인구 상위 5개 국가의 도시 관련 지표입니다. 자, 뭐 도시 인구가
많은 어떤 5개 나라를 뽑아서 걔네들의 도시화율과 도시인구 증가율을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는 보니까 도시화율이 한 요 정도 수준이야. 70, 80 정도죠. 얘는 보니까 80, 90 정도죠. 얘네는 어때요? 이게 뭐 너무 들쭉날쭉이네요. 차이가 심하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도시인구 증가율을 보니까요, 요게 전반적으로 도시인구 증가율이 제일 낮다. 요게 중간에 끼어 있다. 이게 도시인구 증가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중에서 전반적으로 도시화율은 높고 그 다음에 도시인구 증가율이 제일 낮은, 이미 사람들이 도시에 많이 들어와서 살 만큼 살고 있는 거죠. 그런 대륙이 어디예요? 바로 유럽이거든요. 유럽. 그러면 유럽, 가는 유럽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보니까 유럽보다 오히려 도시화율이 더 높아요. 앵글로 아메리카나 라틴 아메리카 쪽에 있는 이런 나라들은 유럽보다 평균적으로 도시화율이 좀 더 높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요게 라틴 아메리카. 자, 그러면서 도시인구 증가율은 아무래도 유럽보다는 조금 더 증가하는 추세.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아프리카가 되겠죠? 아프리카는 도시화율이 아직도 좀 낮은 나라들이 꽤 많이 있고, 도시인구는 뭐 산업화도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사람들이 도시로 들어오는 이촌향도 현상도 나타나겠고, 거기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기도 하고, 그래서 요게 아프리카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기억 볼게요. 가에는 최상위 계층의 세계 도시가 위치하고 있다. 유럽에서 누구죠? 바로 런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맞죠? 가는 나보다 산업화 시작 시기가 이르다. 유럽에서 시작됐죠. 그것도 영국에서 시작되어서 다른 나라로 퍼져나가게 되었잖아요. 그 다음 가는 나보다 도시 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자, 여기하고 여기가 있으면 요 내용은 아프리카에 딱 어울리는 표현 아닙니까? 틀렸고요. 자, 아프리카 도시 인구 상위 5개국 모두 촌락 인구가 도시 인구보다 많다라고 했습니다. 촌락 인구가 도시 인구보다 더 많으면요, 도시화율 자체는 어떻게 돼요? 50%보다 낮아야 촌락 인구가 도시 인구보다 더 많다라는 거였습니다. 즉, 도시화율이 50% 이상이면 도시 인구가 촌락 인구보다 더 많은 거였죠. 근데 여기 보니까 50%가 요 정도예요. 어떤 나라들은 촌락 인구가 더 많지만 어떤 나라들은 도시 인구가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특정 지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답은 그래서 기역과 니은을 골라서 1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대륙이니까 우리가 뭐 무수히 많이 연습했던 내용이라서 대륙 구분하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고, 밑에서 물어보는 내용들도요, 사실 이렇게 뭐 인구나 도시 관련되는 거는 그래프가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단순했던 문제. 자, 그 다음 4번 가볼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점의 누적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고요. 세 개의 지점이 나와 있고요. 열대기후의 전형적인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지역들입니다. 자, 우선 적도를 한번 쭉 이렇게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으면요, 자, 북반구에 있고요, 요거 남반구에 있고요, 요거 약간 남반구지만 적도 부근에 있는 편입니다. 자, 요쪽은 여러분들 아마 뭄바이라는 유명한 도시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요쪽은 여러분들 다윈이라는 도시 좀 몇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요, 아마존 열대 밀림지대에 있는 마나우스라는 도시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이러한 도시가 나와 있는데 사실 도시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어차피 요거를 하나씩 끼워 넣어가지고 맞춰가지고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가를 보니까요, 여기 1월에는 한 300mm 정도 왔어요. 그렇죠? 2월에 누적 강수량 600인 거 보니까 그래도 300 정도는 또 왔다는 거죠. 그렇죠? 또 그 정도 오고 또 그 정도 왔으니까 4달 만에 1200까지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조금 속도가 줄긴 했는데 그래도 이래저래 보니까 한 100mm 내외 정도, 그 정도로 온 느낌입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열대에서는 60mm 이상 모든 달이 계속 온다면 열대 우림 기후가 되는 거잖아요. 요 정도는 다 열대 우림 정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60은 다 넘은 것 정도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요건 열대 우림 기후가 나타날 것 같은데, 이거 적어도 열대 우림은 아니고 요것도 열대 우림으로 본 적이 없고, 요거는 열대 우림으로서 우리가 본 적이 있죠. 어디에서? 수능 개념 교재에서부터 이게 실려 있던 내용이었거든요. 자, 여기가 그래프가 다소 이런 식으로 길었다가 갑자기 짧아졌다가 이렇게 되는데,
학생들이 여기에 많이 왔고 요때 적게 왔으니까 이거 사바나나 몬순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얘기했었던, 그치만 모든 달이 60을 가까스로 넘었기 때문에 이게 열대 우림이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는 요쪽으로 연결하면 돼요. 그 다음 나를 볼까요? 자, 나는 팍 치고 올라가서 많이 온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거의 제로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랬다가 또다시 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때가 건기라는 겁니다. 자, 열대 지역에서는요, 건기가 있는 때가 그 반구가 겨울일 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가 겨울이라고요. 그럼 요거는 어느 반구에 있다? 남반구에 있는 어떤 사바나 기후 정도일 것으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비가 막 2,500에 가까울 정도로 너무 많이 오진 않았고 건기가 꽤 있고 이런 거 보니까, 또 여기서는 지금 북반구에 하나, 남반구에 하나가 남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남반구의 사바나 요렇게 연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달을 볼까요? 달은 1월부터 3월까지 거의 제로에 가깝네요. 그렇죠? 그랬다가 갑자기 뭐 500, 600씩 팍 옵니다. 그랬다가 또 여기서 거의 멈춰 있어요. 그러면 비가 요때 아주 집중적으로 내리고 이때 건기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요때 건기. 그러면 건기가 있을 때가 그 지역이 겨울이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이거는 1월 정도가 겨울, 그러면 이거는 북반구에 있다라는 뜻이고요. 자, 요게 몬순일까요? 사바나일까요? 그게 조금 약간 헷갈릴 것 같은데, 여기 문제 풀 때는요, 몬순이냐 사바나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비가 요때 굉장히 많이 왔지만 요때가 너무 심하게 건조했어요. 우리 그 계산 공식에 의거해 가지고 약간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제일 건조한 달이 우리 100-25분의 연강수량 그 한 공식보다도 커야 이게 몬순이 될 수 있는데 여기 거의 제로거든요. 그리고 이게 2,500까지는 안 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바나 정도로 보고 푸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바이의 기후를 보면요, 이제 사바나라고 나와 있는 이런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조금 처음 보고 약간 익숙하지 않고 왠지 몬순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요거 사바나로 하고 북반구에 있다라는 요 힌트를 보고 여기다 연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몬순이나 사바나를 정확히 구분해가지고 여기다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북반구에 있고 요건 남반구에 있는 건기 우기가 뚜렷한 지역이다. 그래서 이거를 연결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기억 갑니다. 가는 기온의 일교차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요거 항상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이런 선택지였었죠. 일교차는 5도에서 10도 정도 되는데 연교차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지역이잖아요. 어디가? 열대 우림 같은데 이런 데가. 그러다 보니까 일교차가 연교차보다 더 크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반대로 얘기했으니까 틀렸고. 자, 다는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다. 자, 다는 지금 문바이고요. 그럼 아시아에 있는 거 맞죠? 그 다음 북회기선까지의 최단 거리는 가가 다보다 짧다. 자, 북회기선은 23.5도니까요. 이 언저리쯤에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마나우스에서는 꽤 가야 되고요. 문바이에서는 바로 근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가 다보다는 더 길다. 요게 가고 요게 다니까. 그다음 나는 다보다 12월 강수량이 많다라고 했네요. 자, 나는 다보다, 다가 요거네요. 자, 여기 보니까 12월에 요만큼 정도가 온 겁니다. 근데 얘는 12월에 거의 제로에 가깝죠. 그쵸? 이거는 사실 눈만 있으면 풀 수 있는데 이게 뭘 좀 헷갈리게 하려고 이 문제를 냈을까를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게 누적 강수량인데 학생들이 혹시나 이 막대 그래프의 길이만 보고 여기에서 더 많이 왔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봐 아마 함정으로 낸 부분으로 보입니다. 근데 당연히 뭐 사실 수능 때까지 세계지를 공부한 학생들은요, 누적 강수량 그래프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는 잘 간파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 헷갈려 넘어지진 않았겠죠. 요때가 더 많이 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답은 그래서 니은 리을 4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으로 가볼게요. 그래프는 가에서 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에서 다는 인도, 일본, 중국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산업 구조하고 관련돼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 우선 요 원의 중앙값에서 이렇게 선 늘어뜨리는 거는 이제 뭐 감으로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약간 벗어났네요. 요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요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국내 총생산 GDP 규모가 원의 크기로 나와 있어요. 자, 인도, 일본, 중국 중에서 GDP 규모가 제일 큰 게 누구여서 이 중에서는 중국이거든요.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GDP 규모가 컸습니다. 그 다음 전 세계에서 세 번째가 누군데요? 중국 바로 다음이 일본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몇 계단 내려가는 거죠. 뭐 독일, 뭐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 내려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인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국내 총생산 순위가 어느 정도 익숙한 사람은 그거대로 이걸 찾아 나갈 수가 있었을 거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요 이걸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자, 일단 3차 산업의 비율이 매우 높고 2차 산업이 이 정도다. 그럼 1차 산업이 굉장히 비중이 낮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들 중에서는 가장 선진국인 일본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중국하고 인도를 놓고 봤을 때는요 3차 산업이 비슷한 수준이에요. 근데 공업이 누가 훨씬 많이 발달했어요? 중국이 전 세계의 공장으로 불릴 정도로 공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가 중국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합하겠죠. 자, 그러면 1번 갑니다. 다는 세계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국가이다. 이건 일본이고요. 인도하고 헷갈렸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 가는 나보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많다. 자, 가하고 나가 있습니다. 자, 인구는 얘가 14억이 넘고 얘가 13억이 넘는 정도예요. 그러면 물론 그 안에서 뭐 몇 천만 명 이상 꽤 큰 차이가 있는 거지만 14억이냐 13억이냐를 논할 때는 사실 그다지 큰 차이는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국내 총생산 자체가 중국이 인도보다는 훨씬 커요. 그러면 인구는 조금 차이 나는데 국내 총생산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1인당 국내 총생산, 즉 국내 총생산의 인구로 나눈 값은 중국 쪽이 더 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건 맞는 내용이죠.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 나는 다보다 수출액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라고 했는데 인도보다는 일본에서 자동차를 굉장히 많이 수출하죠. 그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틀렸고, 자, 다는 가보다 1차 산업 생산액이 많다. 다는 가보다 1차 산업의 비율도 좀 낮을 거고, 저 중국은 아직까지 1차 산업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을 거고, 그 다음에 국내 총생산 이 자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차 산업의 생산액 자체도 중국이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틀렸네요. 그 다음, 나와 다는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인도와 일본은 국경을 접하고 있진 않죠. 중국과 인도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나라만 잘 알아내시면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실력 발휘를 잘 할 수 있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갑니다. 다음 글은 가나 국가 내의 갈등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도해서 고른 것은. 자, 이런 문제는요 진짜 거의 10초 컷 정도 돼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 안에 딱딱딱 우리가 배운 핵심 키워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 딱 동그라미 치고 바로 어디, 그거 동그라미 치고 바로 어디,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수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경지에 이르러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사실 이제 막 시작한 이런 2학년 학생들은요 이거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세요. 여러분들도 자연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북부 지역 네덜란드어,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이 높고 남부 지역 프랑스어, 그러면 요거 뭐예요? 여기 있는 벨기에 아닙니까? 착착착 이렇게 오니까 몇 초 만에 풀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북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데 두 지역 간의 언어 차이와 경제적 격차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요거는 벨기에입니다. 그 다음, 북동부에 있는 자치주는 국가 전체 면적의 10%인데 총생산의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까탈루냐, 요거 나왔으니까 당연히 어디입니까? 여기 있는 까탈루냐 지방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포함되어 있는 나라니까 에스파냐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B. 그러면 A와 B를 순서대로 연결하면 됩니다. C는 이탈리아가 되겠죠. 이건 너무 쉬운 문제였네요. 답은 A, B 1번으로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7번 갑니다. 건조지형이네요. 건조지형도 요즘에 돌아가면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간간히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빙하지형처럼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 글에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자, 건조기후 지역 내에서 형성되는 하천은 대부분 비가 내릴 때만 일시적으로 물이 흐르는 하천이다. 건천이라고도 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보통 와디라고 하는 거죠. 와디.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냥 골짜기, 하천 바닥이 남아있고 교통로로 쓰기도 하지만 비가 내릴 때는 거기에 하천이 확 형성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건조분지 내부의 저지대는 비가 많이 내리면 일시적으로 물이 고여 플라야호가 발달하기도 한다. 요거는 일시적인 호수죠. 그렇죠? 플라야호. 자, 한편 급경사의 좁은 골짜기를 흐르던 하천이 넓은 평지를 만나면 운반 물질이 퇴적되어 선상지가 형성되기도 하고 정상부의 평탄하고 주변부의 급사면이 메사나 뷰트 같은 것들도 볼 수가 있다라고 했네요. 자, 기억 볼까요?
기역을 외래하천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외래하천이 아니라 와디 또는 건천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외래하천은 뭔데요? 이거는 사막 지역에서는 원래 하천이 형성되지 못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막을 유유하게 이렇게 관통하는 요런 하천이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하천은 저 위에 있는 스뷸란 지역에서 발원하여 이렇게 사막 지역을 통과해서 흘러가는 하천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하천은 결국 어디서 왔냐? 바깥에서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외래하천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즉 스뷸란 지역에서 발원하여 건조한 사막 지역을 통과해서 흐르는 하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어쨌든 요건 아니고, 자, 니은은 담수호이며 관계용수로 널리 활용된다. 자, 일시적인 호수인 플라야호는요, 비가 올 때만 염분을 잔뜩 이렇게 어디선가 이렇게 그 땅에서 포함한 물이 옵니다. 소금기가 있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짠 물이죠. 이걸 가지고 어디에 용수를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오답으로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처음부터 엄청 강조했던 내용이죠. 그다음 선상지는요, 연속적으로 발달하여 쭉 이어지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바하다라고 합니다. 혹시나 만약에 다른 문제에서 바르한이다 요렇게 하면 이거 틀린 거죠. 그렇죠? 바르한은 뭐예요? 초승달 모양으로 잘 발달된 사구입니다. 근데 이름이 좀 비슷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선상지가 여러 개 연합하여서 쭉 이어진 것은 바하다. 초승달 모양으로 잘 발달된 사구를 바르한.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건 같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메사와 뷰트가 있습니다. 자, 메사는 이렇게 테이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죠. 에스파냐어로 메사는 테이블. 그럼 여기는 경암층이 덮여 있고요. 밑에는 연암층이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한번 보세요. 이 경암층이 살아남아있는, 딱딱하게 이렇게 살아남아있는 부분에서는요, 연암층은 사실 금방 물에 다 쓸려나가고 바람에도 좀 날려갈 수 있는 이런 푸석푸석한 재질이거든요. 근데 위에 얘가 쫙 이렇게 모자처럼 뚜껑처럼 보호를 해주다 보니까 이 밑에 있는 연암층이 침식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경암층이 연암층을 보호해주는 요런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지형이 바로 넓은 것은 메사, 좁은 것은 뷰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암층과 연암층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게 뭔가 깎여나가는 속도가 좀 차이가 있다. 딱딱한 거는 잘 살아남을 수가 있고 푸석푸석한 것들은 빨리빨리 없어진다. 이런 걸 차별 침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선생님은 요렇게 표현하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이거는 얘가 덮여 있어서 얘가 덜 깎여나가는 요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차별 침식이라고 연관을 지을 수도 있지만 요렇게 설명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고 어쨌든 요게 그나마 관련성이 있는 내용이니까 맞는 설명이긴 하죠. 답은 그래서 디귿과 리을을 골라 5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으로 가볼게요. 자, 그래프는 주요 가축의 지역별 사육두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돼지, 소, 양 중에 하나이고요. 이제 자료가 좀 이렇게 변화, 발전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처음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형태로까지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사실 에너지 자원이나 식량장 이런 것들이 꾸준히 어려워지던 추세였는데 또 어떤 애는 갑자기 그런 부분 되게 쉬워지고 다른 부분에서 약간 어렵게 나오고 이랬던 경향도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어렵게 돌아왔습니다. 사실 꾸준히 어렵게 출제되던 주제였기 때문에 그래프를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어쨌든 소양 돼지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자, 아시아 부분만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본 겁니다. 그리고 나를 보니까요. 아시아의 비중이 제일 높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와중에서 보니까 동아시아의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동아시아는 어떤 나라인데요? 한중일 이런 나라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시아의 비율도 절반 이상이나 차지되고 있고 그 중에서 지금 한중일 근데 세계지리에서 우리나라가 이런 가축 많이 키운다라고 들어본 적이 별로 없고 일본도 이런 가축 많이 키운다고 들어본 적이 별로 없고 중국은 항상 상위권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얼마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이게 이만큼이고 또 전 세계에서도 이만큼이냐? 중국이 돼지, 소, 양 중에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였나요? 돼지였잖아요, 돼지. 아시아에서는요, 중국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아시아가 절반을 넘는다. 왜냐하면 돼지의 50% 정도는 중국이었거든요. 고기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칸이 이거 세 개 중에선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돼지. 그 다음 소와 양이 남았어요. 그쵸? 자, 여기 보니까 아시아의 비중이 좀 더 낮고 여기 좀 더 높은데 그 중에서도 남아시아. 남아시아 하면 어떤 데가 있나요? 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인도가 또 상위권으로 나오는 때가 꽤 있잖아요. 그쵸? 자, 요거 세 개 중에서 인도에서 좀 많이 키우고 있는 게 뭐였나요? 자, 소는 브라질, 인도, 중국, 미국, 에티오피아. 그래서 소부인 중미에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렇죠? 소부인이 중미에 놀러 갔다고요. 네. 그러면 브라질 다음으로 인도가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데서도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아시아의 비중은 좀 낮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도가 여기 들어간다라면 아시아에서 굉장히 비중 높은 건 맞겠죠. 그리고 중국도 여기 들어가 있을 거니까 요런 정도는 되는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뭘 것 같아요? 소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 와볼게요. 아시아의 비중 요 정도인데 동아시아, 남부아시아, 그 다음에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즉 건조한 지역도 꽤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조한 지역에서 그나마 좀 많이 키울 수 있는 게 뭐였나요? 양이 있었죠. 그럼 양은 어떤 나라들이 있었나요? 양, 중, 오, 인, 이나 뭐 요런 거 외우기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이란, 나이지리아. 그러면 아시아에서 그나마 건질 나라들은 요런 나라들이 있고 요걸 여기다가 친절히 써보면 중국이 여기 들어갈 수 있죠. 인도가 여기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서아시아의 이란 같은 나라 들어갈 수가 있죠. 아하,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러면 요게 양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자료를 충분히 학습한 학생들이 끼워 맞추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었어요. 자, 그러면 1번 갑니다. 가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식용을 금기시한다 라고 했는데 이슬람 문화권에서 식용을 금기시하는 것은 소가 아니라 뭡니까? 돼지죠, 돼지. 소는 어디에서?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금기시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 나는 모직공업의 발달로 기업적 사육이 활발해졌다. 모직공업이 뭔데요? 이거 털모자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털을 직물로 짜서 천을 만든다 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양이죠. 양털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틀렸고 돼지털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의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이다라고 했습니다. 양은 중국이 첫 번째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맞죠? 요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자료를 충분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나는 가보다 벼농사 지역에서 노동력 대체 효과가 크다. 벼농사 지역에서 노동력을 대체해주는 효과 요게 바로 소 아닙니까? 소에게 쟁기를 끌게 해서 벼농사 많이 지었잖아요. 그렇죠? 이건 틀렸고 그 다음에 나는 다보다 유목에 적합하다라고 했는데 둘 중에서 유목에 적합한 건 건조한 데서도 자랄 수 있는 양이죠. 그러니까 이건 틀렸네요. 답은 그래서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자료가 조금 까다로웠는데 우리가 주요 나라들을 어느 정도 다 외우고 있고 알고 있으니까 접목시켜서 하나하나 알아냈어야 하는 이런 문제. 자, 그 다음 9번 가볼까요? 환경 문제고요. 이런 자료가 사실 일찍부터 우리가 많이 봐왔던 자료이거든요. 그렇죠?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건데 사막화와 열대림 파괴. 그것도 2개밖에 안 줬는데 친절히 또 이거 2개 중에 하나야 라는 거죠. 그럼 50% 확률 아닙니까? 그렇죠? 자, 여기 보니까 A는 요런 데가 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막이나 그 주변 쪽이에요. 그렇죠? 특히 사하라 사막의 남쪽 가장자리 사헬 지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건 사막화죠. 그 다음 B 볼까요? 열대림이 있는 그 주변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는 열대림 파괴죠. 자, 그럼 갑니다. 1번. A는 아랄해 주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아랄해 흘러들어가는 강물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끌어다 쓰다 보니까 줄어들어서 그래서 여기에 바닥이 다 드러나게 되었고요. 그 바닥에서 또 날려가는 모래바람과 또 염분 섞인 이 바람이 주변에 피해를 주기도 하고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아랄해 사막화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지역이었습니다. A는 과도한 목축과 경작지 확대가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풀을 뜯어먹이고 너무 과도하게 물을 끌어다가 경작을 해버리다 보니까 사막화가 생긴다 이런 얘기였죠. 맞고요. 그 다음 B 문제 해결을 위해 바젤 협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했는데 열대림 파괴를 위해서 바젤 협약? 네, 바젤 협약은 뭐였습니까? 요거는 유해 폐기물에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는 거였죠. 그렇죠? 그나마 열대림 파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게 뭐였습니까? 생물종 다양성 협약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요건 아니네요. 자, B는 생물종 다양성에 감소에 큰 영향을 준다. 열대림은 전 세계 생물종의 절반이나 살아가는 터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없어지면 생물종도 없어질 수가 있죠. 자, A와 B의 결과로 토양 침식이 심화된다. 사막화가 되어도 열대림이 없어져도 어쨌든 그 위에 있는 흙들이 빨리 뭔가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소실되어서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토양 침식이 심화된다. 맞는 얘기였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 그리고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요런 주제. 자, 요거를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 10번 갑니다. 그나마 그래프 문제 중에서는 좀 복잡한 게 하나 정도는 끼어 들어가 있을 것 같았죠. 그게 바로 인구 문제입니다. 자, 세 대륙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 하나입니다. 자, 일단 대륙별 인구 한번 볼까요? 대륙별 인구가 제일 많은 대륙 세 개 중에서 뭐예요? 당연히 아시아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습니다. 아프리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아요. 유럽. 요거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일단 패스. 그 다음 이쪽으로 가볼게요. 인구의 자연 증가율과 순 이동률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뭐 요건 과거고 요게 최근이네요. 자, 최근 거 위주로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최근 거. 그 다음에 여기도 최근 거.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그리고 빠져나가는 사람이 더 많았으니까 순이동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유입인구 빼기 유출인구를 전체 인구로 나눠서 곱하기 1000을 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빠져나가는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 거라서 사람들이 일하러 다른 대륙에 많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인구의 자연 증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봐서 요게 아프리카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 A를 보니까요. 순이동률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대륙에서 사람이 엄청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제일 낮은 편이에요. 그럼 이게 바로 어디다? 유럽이다라는 거죠. B는 이거와 이거의 중간적인 특성 아닙니까? 그렇죠? 순이동률 조금 뭐 마이너스네요. 그렇죠? 그리고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아프리카보다는 낮다. 그럼 이게 바로 아시아.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1번 갑니다. 과거에 다는 유출인구보다 유입인구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는 유럽이에요. 근데 요 자료는 요쪽에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BC라고 직접적으로 주지 않고 가나다를 맞게 알아냈니? 그걸 다시 여기에다 접목시켜 볼래? 그런 다음에 이걸 풀어볼래? 뭐 이렇게 좀 더 꼬여있는 이런 문제예요. 자, 유출인구보다 유입인구가 많다. 요건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순이동률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보고 알 수가 있죠. 자, 유럽이 뭔데요? 유럽이 A입니다. 그것도 과거의 유럽이에요. 그렇죠? 과거의 유럽은 이랬습니다. 그러면 순이동률이 마이너스. 그러면 유출 인구보다 유입 인구가 더 적었다. 즉 유출이 더 많았다라고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 과거에 나는 즉 아시아죠. 아프리카보다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과거에 인구 자연 증가율 요걸 비교를 해볼까요? 자, 과거니까 요걸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시아의 인구의 자연 증가율, 아프리카의 인구의 자연 증가율. 그랬을 때 아시아는 아프리카보다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어떻나요? 조금은 낮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2010에서 2015년이면 최근이네요. 그렇죠? B는 C보다, 즉 아시아는 아프리카보다 순유출 인구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순유출 인구, 그 수 자체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함정인 경우가 많죠. 자, 여기서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순유출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유입인구 빼기 유출인구 나누기 전체 인구 곱하기 1000을 했습니다. 이걸 순이동률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플러스 값이 나오면 순유입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되면요. 유출이 더 많은 거죠. 그렇죠? 순유출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 두 지역은요.
유출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나왔거든요. 순유출율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인구 자체니까 결국은 이거 곱하기 이 인구수를 같이 해줘서 그 인구수만큼을 알아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거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 아시아는요 요 정도입니다. 한 0.3 또는 0.4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요 한 0.8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비율상으로는 아프리카가 2배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2배 더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건데 문제는 아프리카하고 아시아의 인구 차이를 보면요. 아프리카보다는 아시아가 4배 정도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율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될지라도 인구 자체가 4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마 마이너스 0.4 여기다가 곱하기 이만큼을 한 거 뭐 요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 순유출 인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 있는 순유출 인구는 어디가 많다? 아시아가 많다.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 자, 2010에서 2015년 C는 B보다 전체 인구 증가율이 낮다라고 했습니다. 자, C하고 B가 있으면요. 전체 인구 증가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자연적 인구 증가율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연적 인구 증가율. 거기다가 순이동률도 같이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는 뭐 20몇 퍼밀이죠. 10몇 퍼밀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숫자라고 봐야 기껏해야 0. 얼마 정도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요 값을 합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여기에서 이게 마이너스 값이다 보니까 살짝 빠지는 정도, 여기에서 이게 마이너스다 보니까 살짝 빠지는 정도입니다. 즉 이거에서 큰 차이는 안 나더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인구 증가율은 C가 더 높고 B가 더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그 다음 대륙별 인구는 B, A, C 순으로 많다라고 했는데 이들 계산해 볼까요? 아시아가 여기선 B, 유럽이 A, 아프리카가 C잖아요. 그러면 B, CA라고 해야 되겠죠. 이 순서대로 하려면. 답은 그래서 3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그래프를 분석하는 것이 복잡해서 시간이 조금 걸렸을 거예요. 자, 그 다음 11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런 문제 진짜 이것도 한 10초 컷으로 바로바로 탁탁탁 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앞서서 이런 그래프 분석 복잡한 이런 문제에서 시간을 좀 더 썼기 때문에 이런 데서 최대한 빨리 풀어서 단축을 시켜줘야 됩니다. 사실 세계지리는 이렇게 10초 컷 정도 되는 이런 문제들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이런 과목입니다. 자, 요거 국기 덕후들은요 굉장히 쉬운 이런 그 국기입니다. 여기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죠. 사우디는 여기 있는 B가 있는데 요거 몰랐더라도 밑에 거 볼게요. 이슬람교 최대 성지가 어딘데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 아닙니까? 그렇죠? 쿠란 구절을 포함한 문구가 아랍어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 다음 자, 요거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좀 인도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자, 사하라 사막 남부에 위치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사하라 사막 남부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몰라도 이거랑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국기의 위쪽이 주황색 사막을 의미한다. 그럼 이 나라는 이름은 지금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백지도 연습한 것이 있으니까 알아볼게요. 여기가 수단, 차드, 여기가 니제르, 말리, 모리타니. 아마 뭐 아프리카 백지도 처음 공부할 때는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알아요 했던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수능 정도까지 가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반복을 꽤 많이 해가지고 요런 정도의 나라 이름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나라 이름을 직접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힌트로 충분히 연결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 전통적으로 유목이 발달한 나라의 국기로 이동식 가옥이 유르트. 자, 우리가 게르와 유르트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게르는 몽골 쪽, 유르트는 중앙아시아 쪽. 그러면 중앙아시아 쪽으로 가야죠. 여기 나라 이름 모르더라도 맞출 수가 있죠. 근데 요거 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여기는 키르기스스탄이라는 나라죠. 키르기스스탄. 어쨌든 이런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나라 이름은 몰랐을 겁니다. 그렇지만 답은 충분히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정도. 자, 답은 그래서 2번으로 BAC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12번 갈게요. 요거는 해안지형이네요.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갯벌, 사빈, 석호,
해시계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했고요. 자, 가를 보니까 여기가 해안선인 것 같은데 바다에 점이 다다다다다다 찍혀 있어요.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요, 갯벌이라고 하는 거죠. 갯벌. 그 다음에 나는요, 길다란 무언가에 의해서 바다와 분리되어 있는 호수 같아 보입니다. 요거를 석호라고 하는 거고, 요런 부분을 사주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다와 라를 볼게요. 지금 보니까 라는 이쪽에 뭔가 모래사장이 쭉 펼쳐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 중에서는 사빈이 해당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다는 그나마 이렇게 볼록 튀어나가 있는 곳 부분에 있습니다. 곳 부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데는 침식이 많이 이루어져 있어서 퇴적이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암석이 깎여가지고 절벽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걸 바로 해시계, 여기서 제시되어 있는 것 중에서는 이게 제일 적합합니다. 자, 그럼 가불병적 얘기 들어볼게요. 가는 주로 연안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됩니다. 갯벌은요, 연안류의 퇴적작용이 아니라 조류, 즉 밀물썰물에 의한 흐름, 그거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되는 거죠. 그 다음 사주가 만의 입구를 가로막아서 형성됩니다. 자, 사주가 만의 입구 부분을 가로막아서 형성된 호수 맞죠? 다는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됩니다. 파도가 철썩철썩 와서 이 암석 부분을 깎은 거죠. 그래서 절벽이 형성된 것이고, 라는 파식대가 융기되어서 형성됩니다. 파식대가 융기가 되게 되면 뭐가 나오나요? 계단 모양의 언덕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해안 단구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뭡니까? 사빈, 모래 해변이거든요. 그럼 이건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요? 이거는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작용이라고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맞는 것은 을과 병이네요. 답은 그러면 3번으로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각각의 이런 모식도 아니면은 지도에서의 위치, 이런 것들을 보고 알아낼 수가 있어야 되겠고, 그 밑에서 물어보는 내용은 우리가 기본 내용에서 다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었을 것 같네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정말 꿀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와, 수능에서도 이렇게까지나 쉽게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구나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바뀐 교육과정으로는 첫 번째로 수능을 보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남아시아 국가의 무슨 정책? 자, 여기는 딱 보니까 우리가 많이 봤던 사진이네요.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 여기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금융과 관광 산업에 대한 투자를 많이 늘려나가고 있다. 특히 두바이, 아부다비 등의 국제공항과 쇼핑몰, 휴양시설을 건설해서 국제금융, 물류, 관광 중심지로 변모하려고 하고 있다. 원래 이런 나라들이 다 석유를 많이 캐내서 내다 파는 것으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렇지만 석유의 시대가 슬슬 종말되어 가고 있죠. 그거에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더 이상 석유에 너무 의존하지 말자. 다른 산업을 이 석유의 시대의 종말이 오기 전에 일으켜 놓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사우디아라비아는 네움 신도시, 킹 압둘라 경제 도시와 같은 다양한 특화 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관광, 금융, 물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비전 2030 계획을 발표했다. 어쨌든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자, 1번. 경제적 자립을 위한 석유 산업의 국유화, 석유 산업을 그 나라의 것으로 만든다. 이건 지금 이 내용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건 아니죠. 쇠락한 공업 지역을 재생하기 위한 개발 아니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불량주택 지구를 개발한다 아니고, 비석유 분야의 산업 육성, 요게 딱 요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려고 하고 있다. 석유 산업의 이 종말 시대가 곧 찾아올 거니까 요게 답이 되는 거죠. 그다음 소비시장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공업지역의 조성 다 아닙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요, 그냥 국어 영역 풀듯이 풀면 됩니다. 위에 있는 거의 중심 내용이 뭐겠니? 그거에 제목을 붙여볼래? 이 내용이랑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는 내용에 다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답은 4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 14번으로 가볼게요. 자, 요 문제 우리가 자료는 우리가 꽤 많이 봐왔던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수능 특강 교재에 실려 있는 거고, 요거는 우리가 모의평가에서 봤던 자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개를 조합하면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프는 두 국가의 상품 수출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도에서 골라라. 자,
차를 많이 수출합니다. 자, 이 나라들 중에서 차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 자, 여기 있는 나라들부터 먼저 볼게요. 요거는 콜롬비아죠. 콜롬비아 하면 일단 커피가 떠오르고, 그 다음 여기는 아르헨티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요, 보츠와나라는 나라. 올해 들어서 문제에 몇 번이나 등장했던 꽤나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요, 케냐, 요게 탄자니아거든요. 그럼 요게 케냐. 자, 이들 중에서 저러한 수출액 구조를 가질 수 있는 나라, 수능 특강 교재에 실려 있는 자료 뭐였습니까? 바로 케냐였거든요. 케냐는 차를 많이 생산합니다. 그래서 차 많이 생산하는 나라 어떤 나라들이 있었습니까? 중인캐스터. 선생님 막장 드라마 설명해줬잖아요. 그렇죠? 중국인이 절벽에서 밀려서 떨어졌는데 나중에 누가 나타나가지고 차를 한 잔 먹였더니 이제 벌떡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나중에 기상캐스터가 되었다는 막장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렇죠? 중국, 인도, 케냐가 차 생산 3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차 생산은 케냐가 3위. 거기다가 꽃들, 거기다가 이제 석유 제품, 그리고 케냐의 커피도 커피 애호가들에게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커피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다. 어쨌든 차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 케냐. 그 다음 여기는 보니까 총 수출액이 뭐 이거에 비해서는 많지만 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엄청 많은 그런 정도 수준 아니고, 일단 석유, 그 다음에 석탄 제품, 그리고 석유 제품, 그러니까 석유와 석탄 이런 것들이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커피와 꽃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석유가 꽤 생산되는구나. 그렇지만 커피도 꽤 생산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요게 그냥 단독으로 이렇게 나왔더라면 조금 어려울 뻔했어요. 이걸 만약에 처음 보고 여기서 고르라고 했으면 좀 어려울 뻔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모의평가안에서 제한된 몇몇 가지를 놓고 그 중에서 연결하는 문제를 풀어봤고, 거기서 똑같이 나와 있는 거니까 그걸 풀었던 학생들은 콜롬비아라고 당연히 답이 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6월, 9월 모의평가를 풀어보고 이 자리에 와서 수능을 쳤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츠와나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많이 생산하는 거였나요? 요거는 다이아몬드. 요게 꽤 많이 매장돼 있고 또 꽤 많이 생산해서 수출하는 거였습니다. 뭐 아르헨티나 같으면 뭐 소나 아니면은 뭐 밀이나 이런 것들 좀 많이 키우고 또 재배하는 요런 국가였어요. 자, 그러니까 답은 여기는 C와 A를 연결하시면 되죠. 4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5번 가볼게요. 늘 한 문제는 출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종교 문제입니다. 자, 가에서 다 국가의 신자수 상위 3개 종교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중에 하나이고, 자, 가는 어떤 나라예요? 요거는 네팔이네요. 네팔. 나는요 방글라데시죠. 다는 스리랑카. 그러면 이쪽으로 옮겨서 써보겠습니다. 요게 네팔,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스리랑카. 자, 사실 이거는 별로 생각하고 볼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이걸 잘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ABC 딱 알아내면 끝! 됐나요? 자, 네팔의 주요 종교 뭡니까? 요거는 힌두교죠. 방글라데시의 주요 종교 이슬람교죠. 스리랑카의 주요 종교 불교입니다. 요렇게 알아내면 끝! 자, 1번 갑니다. A는 민족 종교에 속한다. 힌두교는 특정 민족 위주로 믿고 있는 민족 종교죠. 가나다 나왔고 ABC 나왔고 이제 막 1번부터 5번까지 신나게 풀어보려고 하는데 답이 옳은 건데 1번에서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간 없었던 학생들은 여기에서 확신 가지고 뒤에 거를 사실상 버릴 수도 있지만 그럼 조금 불안하죠. 혹시 내가 잘못 생각했을까 봐. 자, 2번 또 계속 보겠습니다. B의 기원지는 남부아시아이다. 이슬람교의 기원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서남아시아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 C의 대표적인 종교 경관은 돔형 지붕과 첨탑이 있는 모스크이다. 이거는 이슬람교에 대한 설명인데 지금 C는 뭡니까? 불교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죠. 자, B는 C보다 발생 시기가 이르다. 자, 이슬람교는 불교보다 발생 시기가 이르다라고 했는데 어때요? 자, 발생 시기는 불교가 먼저였죠. 그 다음 크리스트교였죠. 그 다음 이슬람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늦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전 세계 신자 수는 CAB 순으로 많다라고 했습니다. 자, 전 세계 신자 수 C가 불교네요. 아니잖아요. 제일 많은 건 뭐예요? 이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은 이슬람교니까 B. 그 다음에 힌두교가 두 번째니까 A. 그 다음에 불교니까 C. 이렇게 됩니다. 그 더 앞에는 크리스트교가 있는 거였죠. 자, 답은 그래서 1번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종교 문제 치고는 조금 답이 1번에서 나와서 싱겁게 끝났던 이런 문제. 자, 그 다음 16번 갑니다. 가에서 마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대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가 부분은요. 우리가 뭐 특별히 무슨 산맥이 있다라고 해서 중요하게 배웠던 부분은 아니죠. 자, 요런 데 있는 순상지가 있습니다. 순상지. 캐나다 순상지 또는 로렌시아 순상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안정돼 있는 땅덩어리입니다. 그 다음 나는요. 요거 에팔레치아 산맥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거는 고기스콕 산맥. 그 다음 여기 있는 산맥은 뭐예요? 안데스 산맥이죠. 요거는 신기스콕 산맥이네요. 그 다음에 라는요, 요거 알프스잖아요. 그쵸? 요거는 신기스콕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지구대.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두 판이 수평으로 어긋나서 미끄러져 형성되었다. 수평으로 어긋나서 미끄러져서 형성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지역 어떤 데가 있었습니까? 여기 있는 샌 안드레아스 단층 이런 데 있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안정된 땅덩어리라는 거죠. 그 다음 신생대의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여서 형성됐다. 대표적인 데가 어디 있는데요? 히말라야 산맥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근데 히말라야 산맥 여기 나오지도 않았고, 자, 여기서 보니까 고기스콕 산맥이라서 신생대의 판과 판이 충돌하였다. 이거 아닌 거죠. 그 다음 시원생대에 형성된 후 오랜 침식을 받은 안정육계이다.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자, 안데스 산맥은 신기스콕 산맥입니다.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하여서 높게 올라가 있는 신기스콕 산맥. 이것도 틀렸고. 고생대 조산운동으로 만들어진 산지이다. 에팔레치아 산맥이 딱 어울리죠. 요거는 신기스콕 산맥입니다. 틀렸네요. 자, 대륙판이 갈라지면서 만들어지는 지구대가 나타난다. 대륙판이 여기서 쩍쩍쩍쩍 갈라집니다. 그러면 쩍쩍쩍 갈라지면서 단층이 형성되고요. 그 안에 이렇게 푹 주저앉게 되면서 넓은 골짜기가 나오게 돼요. 이게 바로 지구대 아닙니까? 동아프리카 지구대에 대한 딱 맞는 설명이죠. 답은 그래서 5번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의 지역이 어떤 산맥이나 어떠한 대지형이 나타나는지를 알아내고 밑에 내려가서 제시된 선택지가 이거랑 맞아떨어지는지 아닌지 그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7번 가볼게요. 자, 기후 문제들이 이제 하다 네, 이렇게까지 참 변형이 되는군요. 근데 우리가 기후 중에서는요, 온대기후가 제일 어렵게 출제되는 편이잖아요. 그리고 온대기후에서 진짜 이상하게 변형된 문제들을 너무 많이 풀어봤다 보니까 이 정도의 문제는 그래도 그런 감이 있으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맞췄을 것 같아요. 자, 표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시기별 기온 편차와 강수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은 가나 시기는 1월과 7월 중 하나임이라고 했고요. 일단 어떤 지역인지 볼게요. 자, 여기는 런던 쪽일 것 같잖아요. 그러면 CFB 서안해양성 기후가 나타나겠고, 그 다음 여기는 지금 딱 보니까 이제 프랑스의 남동부 지역일 것 같거든요. 이런 데 같으면 지중해성 기후 나타나겠죠. 그 다음 여기는 늘 많이 나오는 퍼스, 요거 지중해성 기후.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유념해야 되냐면요, 북반구에 2개 있다, 남반구에 하나 있다.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걸로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가나는 1월 아니면 7월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기도 1월과 7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온 편차, 강수 편차 이런 말을 봤더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정의를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월 평균 기온에서 연평균 기온을 뺐대요. 그걸 기온 편차라고 여기서 정의했고, 강수 편차는요, 월 강수량에서 연강 수량을 12개월로 나눈 거기 때문에 결국은 한 달의 평균적인 강수량 같은 느낌? 그걸 지금 표시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온 편차에서요, 이거 두 개는 지금 플러스 값이 나왔고 이게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월 평균 기온하고 연평균 기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게 더 높았기 때문에 연평균 기온보다 높아가지고 플러스 값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얘네들은 여름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연평균 기온보다는 여름의 기온이 더 높잖아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렇다는 말은 겨울이면 가능하죠. 겨울이면 이게 낮을 건데 연평균 기온은 그보다 따뜻할 거니까 마이너스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겨울일 것 같다. 자, 두 군데 지역이나 여름, 한 군데 지역이 겨울. 그러면 이거는 북반구가 여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몇 월이다? 7월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게 1월인지 확인해 볼까요?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 지역이 겨울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겨울인 지역이 두 군데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럼 북반구가 겨울 1월이다 라는 거죠. 이게 여름. 자, 그러면 다른 거 볼 것도 없이 B는 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B. 자, 그러면 A와 C를 한번 놓고 볼까요? 자, A와 C를 놓고 보니까 자, 이때 강수 편차가 얘는 뭐 크지 않고 요게 좀 큰 편입니다. 그렇죠? 요거 한번 볼게요. 여름인데 요거는 전체 그 연강 수량을 12로 나눈 값보다는 뭐 그때가 별반 차이 안 났던 것 같고 요때는 보니까 꽤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그렇다는 말은 전체 연강 수량을 12로 나눈 요 값보다는 이 달이 훨씬 적게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름인데 적게 왔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짚일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지중해성 기후로 딱 가면 되죠. 여름에 적게 오다 보니까 연강 수량 나누기 12한 값을 뺐을 때 마이너스가 크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서한해양성 기후는 사실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 별반 크게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로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되었을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쪽으로 오니까 여기는 여름인데 마이너스가 심하게 났네요. 그렇다는 말은 여름에 상당히 건조했다라는 이런 얘기고, 자, 요때 보니까 둘 다 겨울인데 편차가 거의 제로에 가깝죠. 그렇다는 말은 그냥 연강 수량 나누기 12한 이 평균적인 값하고 비슷하게는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비슷하게 촉촉했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요게 A구나, 요게 C구나, 이게 B구나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알아내는 과정이 복잡했죠. 그렇죠? 자, 1번 갑니다. 가시기는 1월, 나시기는 7월이다. 반대로 됐네요. 그 다음 A에서는 올리브 등을 재배하는 수목농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올리브 등을 재배하는 이런 수목농업은요, C 아니면 B라고 해야 되는 건데 A가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틀렸고, 자, 가시기의 B는 주로 무역풍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가시기는 7월, B는 여기 있습니다. 7월의 B는 겨울인 거예요. 그렇죠? 자, 겨울이라고 한다면 이 지역은 뭐의 영향을 받겠습니까? 지중해성 기후에서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여기는 무역풍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 나시기의 C는 아열대고압대 영향으로 건기가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나시기의 C 그러면 여기죠. 겨울에 지중해성 기후. 아열대고압대 영향으로 건기가 나타나나요? 겨울의 지중해성 기후니까요. 요거는 편서풍대에 속해서 편서풍의 영향으로 비교적 여름보다는 비가 어느 정도 오는 우기가 나타난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나시기의 밤의 길이는 A에서 C 중에 A가 가장 길다. 사실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문제일수록 답이 전반적으로 뒤에 배치된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너무 그냥 싱겁게 끝나버리면 뒤에 있는 것들을 굳이 이렇게 애써가면서 다 풀어보지 않게 되겠죠. 자, 여기서는 지금 답이 5번이 될 것 같은데요. 보겠습니다. 자, 밤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낮의 길이를 하도 이제 학생들이 무장을 해오니까 야, 그러면 뒤집어서 밤의 길이 얘기하는데 한번 맞춰볼래?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렇죠? 자, 밤의 길이는 낮의 길이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낮의 길이의 반대 개념. 자, 그러면 낮의 길이로 일단 생각해 봅시다. 낮 시기는 1월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세 지역 중에서요, 1월에 얘는 여름이니까 낮의 길이가 제일 길어요. 그렇죠?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 이건 중간 정도는 되겠죠. 얘가 낮의 길이가 제일 짧아요. 그렇죠? 낮 길이가 제일 짧다. 왜? 1월, 즉 남반구 여름일 때는요, 완전 남극 지역이 제일 길고요, 북극 쪽으로 가면 갈수록 낮의 길이가 짧아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 볼게요. 체인지. 자, 이거를 뒤집어 볼게요. 그러면 밤의 길이, 낮의 길이가 제일 길다라는 것은 밤의 길이는 제일 짧다라는 얘기거든요. 됐나요?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낮의 길이가 짧다, 즉 밤의 길이는 제일
길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됐나요? 거꾸로 뒤집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밤의 길이는 A에서 C 중에 A가 가장 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답은 그래서 5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번 문제들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조금 지저분하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풀어야 됐던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18번 가볼게요. 자, 이 영화 소개글에 등장하는 가나 국가를 지도에서 골라라 라는 거였고요. 조금 생소한 내용이 있지만 그 안에 힌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 이런 나라 처음 들어보는데? 나 이런 내용 처음 보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의 힌트가 꼭 들어가 있어요. 자, 일단 서아프리카라고 했잖아요. 두둥. 서아프리카 어디밖에 없어요? 이거. 끝. 다른 거 안 읽어봐도 돼. 끝. 이미 끝났어. 그렇죠? 근데 다이아몬드 광산을 차지하려는 정부군과 인접국 라이베리아의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가 뭐 백지도 할 때 한 번쯤 들어보고 그냥 지나가는 나라들이긴 한데요. 여기가 시에라리온, 여기가 라이베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서아프리카 이것만 보더라도 이쪽으로 답이 갈 수밖에 없지 않나요? 적어도 문제가 조금은 어려우려면 뭐 이런 나라가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뭐 이런 나라가 들어가 있거나 이랬어야 조금 괜찮았을 것 같은데 너무 서아프리카 띡 해놓고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사실 이거는 그냥 답이 금방 나와야 됩니다. 자, 뭐 여기서 이런 반군 사이에 내전이 있고 뭐 다이아몬드 유통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뭐 그거는 사실 부차적인 내용이고요. 여기서는 요 내용을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여기에서 태어나 성장한 백인 소년의 사례를 통해 흑인 인권과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다. 영화의 주무대가 된 곳은 요하네스버그. 남아공의 유명한 도시인 건 알잖아요. 그쵸? 아파르트헤이트 알고 넬슨 만델라 배웠고 그쵸? 그러니까 인종차별이 있었던 여기는 C 아닙니까? 그러면 A와 C를 순서대로 연결하시면 되고 시에라리온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B가 뭐냐? 자, 여기가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거든요. 그럼 여기는 르완다가 되는 거예요. 르완다. 이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배우는 나라였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뭐 답으로 나오지는 않았네요. 자, 답은 그러면 A와 C를 골라서 2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19번 가볼게요. 자, 이것도 역시나 에너지 자원 문제 자료가 조금 복잡하게 나왔던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주요 화석 에너지 A에서 C의 소비량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은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 중에 하나를 여기다가 접목시켜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지역을 다 주지도 않았고요. 요 세 개 지역만 단락 주고 요걸로 한번 유추해 볼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식량 자원 그 부분도 약간 이런 추세였고 에너지 자원도 점차적으로 세계 여러 지역을 다 주지 않고 그중에 특정 지역을 줘서 그것만으로 알아내는 이 정도까지 문제가 지금 진화 발전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일단 여기는 앵글로 아메리카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서남아시아죠. 서남아시아. 요런 지역을 우리가 보통 자원 부분에서는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이렇게 많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봤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위에 가나다 어떤 지역이 있고 이게 가나다 어떤 지역인지 아직 몰라요. 자, 여기 위에서는요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나와줘야 되는데 자, C를 보니까 어느 한 지역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나 지역 같으면요 이걸 아예 거의 안 쓴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 석탄, 석유, 천연가스 중에서 요 세 개 지역을 놓고 봤을 때 어느 한 지역에서 대다수 쓰고 나머지 지역에서 별로 많이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석탄이 있었죠. 석탄. 그러면 이게 뭐가 될 것 같아요? 아시아와 오세아니아가 될 것 같죠. 이 지역에서 석탄을 어마어마하게 소비를 하고 있죠. 특히 중국과 인도, 그렇죠? 그러니까 석탄은 이런 지역에서 많이 쓰인다. 뭐 미국 쪽에서 석탄도 꽤 쓰이기는 있긴 한데 얘네들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서남아시아 쪽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석탄은 거의 쓰지 않는다. 이러면 딱딱 맞아떨어지죠. 그 다음에 A와 B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A하고 B 요걸 놓고 보니까 이 세 지역에서 쓰는 양 자체가 B가 훨씬 많고 A가 적은 편입니다. 그러면 아시아 오세아니아에서도요. 요거 두 개를 놓고 봤을 때는 B를 훨씬 더 많이 쓴다는 거거든요. 남은 건 석유와 천연가스입니다. 근데 어떠한 자원이 아시아 오세아니아에서 여전히 더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훨씬 더 많이 사용되나요? 그건 바로 석유거든요. 그리고 천연가스가 그거보다는 적게입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선생님 지금 보니까 나가 서남아시아일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자, 서남아시아에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천연가스를 더 많이 쓰게 된다라는 이런 얘기 아닌가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지역엔 석유를 굉장히 많이 생산합니다. 근데 석유와 천연가스를 비슷비슷하게 쓰는 나라들도 많고 어떤 나라들 같으면 천연가스를 더 많이 쓰는 나라들도 꽤 있어요. 뭐 이란이나 카타르 같은 이런 나라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요 두 개가 비슷한데 여기가 조금 더 벌어져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양으로 봤을 때는 석유가 훨씬 더 많이 쓰는 것은 맞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아에서도요 천연가스보다는 석유를 굉장히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동차, 비행기, 배 이런 것들은 다녀야 하고 그리고 석유화학공업 이런 것들도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은 가 지역이 이거, 나 지역이 이거, 다 지역이 이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목을 시켜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 갑니다. A는 B보다 연소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다. 자 A는 천연가스죠.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석유나 석탄보다는 적다. 자, C는 B보다 수성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다라고 했는데요. 자, C는 석탄이죠. B는 석유죠. 수성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은요. 석유가 더 높은 거니까 틀렸고요. A의 최대 소비 국가는 다에 위치한다라고 했는데 천연가스의 최대 소비 국가는 여기 있는 다 쪽에 위치하고 있나요? 천연가스를 제일 많이 쓰는 국가가 어떤 국가예요? 뭐 아무래도 천연가스를 많이 생산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자원을 많이 쓰는 나라. 대표적으로는 미국 같은 이런 나라가 있는 거죠. 러시아도 꽤 많이 쓰긴 하지만 자, 미국 자체가 기본적으로 소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것은 아니다. 틀렸네요. 그 다음 B의 수출량은 나가 가보다 많다라고 했습니다. 자, B의 수출량. 석유의 수출량은 나가 가보다는 당연히 많겠죠. 서남아시아는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에 많이 수출하는 나라들이고 여기는 생산은 꽤 하고 있지만 자기네들이 쓰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맞는 내용. 그 다음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CBA 순으로 높다라고 했는데 1차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석유가 제일 높죠. 그 다음 석탄이죠. 그 다음 천연가스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답은 4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조금 까다로웠던 자료였어요.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의 가나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중심부인 맨해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월스트리트 있습니다. 이게 어디야? 바로 뉴욕이잖아요. 그 다음 여기는요. 선생님이 수능 개념 때 딱 GIS 설명하면서 보여주는 딱 그 장면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개선문 그리고 쫙쫙쫙쫙 뻗어져 나가 있는 길들. 자, 뭐 샹젤리제 거리 이런 것도 얘기해 준 적 있었고요. 자, 이거는 파리입니다. 파리. 자, 개선문을 중심으로 한 방사형 도로망 그리고 구도심 외곽에 업무 및 상업시설이 갖춰진 라데팡스라는 신식 업무지구가 있는 거예요. 이런 데는 다 5층짜리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많은데 조금 그 도심의 바깥에 엄청 고층 빌딩이 있는 이런 업무지구가 있더라라는 거였죠. 자, 그러면 북미의 대표적인 큰 도시 그리고 유럽의 대표적인 큰 도시 요거 두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가에는 국제연합의 본부가 있다. 국제연합 UN 사무총장 네, 어디서 일합니까? 여기 있는 뉴욕 쪽에서 일하는 거거든요. 맨해튼 섬이 있는 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 나에는 파벨라라는 불량 주거지구가 있다. 파벨라는 브라질 쪽의 달동네 아닙니까? 그렇죠? 선생님 설명해드린 적 있었죠. 그러니까 이쪽은 아니고 그 다음 가는 나보다 도시 발달의 역사가 이건 짧다. 이게 훨씬 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가는 유럽 나는 라틴 아메리카에 위치한다. 이건 앵글로 아메리카. 요게 유럽에 위치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답은 그래서 기억과 디귿을 골라서 2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1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를 쭉 풀어봤습니다. 조금씩 취약한 부분이 개인적으로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가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역대 이런 수능들하고 쭉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정도면 그냥 그 수능의 난이도 비슷한 정도, 뭐 평이하게 출제된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손도 못 댈 정도로 너무너무 어려웠던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 뭐 이렇게 1등급의 컷이 뭐 저 밑으로 내려가 있는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뭐 문제 푸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고2 학생들은요 선생님과 함께 수능 개념부터 차근차근 닦아 나갈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22 수능을 위한 수능 개념에서 선생님과 함께 만나서 차근차근 재미있게 즐겁게 공부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의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그간 선생님과 함께 세계지를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앞날이 무궁무진하게 발전되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물러갈게요. 안녕.